79년 12.6 박정희 서거가 있었고요. 그날 밤에 평소에 정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신 아버님이 이제 선생님이 돌아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김대중 선생님이라는 분, 김대중이라고 하는 큰 어른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성인들 사이에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죠. 그때 아버지는 통일당 당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망명 생활하실 때 이제 만든 당이 통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진짜 김대중 지지자 중에 지지자로서 이제 김대중의 복귀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뵙고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였으니까 중3 바로 올라간 시기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80년 광주 민중항쟁 그 전에 광주 학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전체 과정을 이제 보면서 정말 정치가 중요하구나, 민주주의가 중요하구나, 또 지역 이렇게 일방적으로 핍박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80년에는 이제 광주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가 하는 그런 고민 아닌 고민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제 옆집이 이제 제재소였거든요. 그 제재소에서 강목도 사들고 음료수에 김밥에 아버님 또 학생들 먹으라고 간식 사줘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3, 4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시신이 내려온 것도 있었고 또 그것도 봤고요. 광주에서 그 대학 다니던 형을 찾으러 아버님이 걸어서 영산포에서 걸어서 올라갔던 그런 일들이 다 떠오르죠. 81년에는 그래서 교내 시위 이런 걸 좀 하다가 걸려서 그 광주 민중항쟁 1년 된 해 81년에 고3이었죠. 고3 그때 이제 교내 시위 같은 것을 주도하다가 정학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은 또 학교가 피해받는다. 또 선생님들 학생과장이었던 제 담임 선생님들 어려움 고충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쉬쉬 덮기는 했는데 저희도 모르게 그때 학내 데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회계사를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갔었죠. 그런데 82년, 83년 계속 그냥 있을 수는 없었고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사회과학 서클이라고 그러죠. 서클에 들어가서 사회과학 공부하고 이러면서 공부하라는 아버님 말은 안 듣고 대학 내내 시위 현장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운동대학 제가 있던 서클이 목화인데 나무 아래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운동대학 목화과 졸업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그때는 학생운동, 반정부 시위, 전두환 정권, 독재 타도, 전두환 퇴진,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아직 뭐 직선제 정치 이런 수중 대중 활동 대중 투쟁까지 가기 전 단계였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런 투쟁을 85년에 했었죠. 그것이 이제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입니다. 연세대, 서울대, 고대, 성균관대 4개 학교 투쟁위원회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해서 국제적으로 광주 민주항쟁의 유대성과 아울러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했는가, 또 그 배후에 미국이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서울 미문화원 점거를 했었죠. 저는 그때 이제 같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투쟁위원회 위원장들이 들어가기로 미문화원에 같이 점거하기로 했었는데 성균관대 투쟁위원장이 성균관대는 학교의 조직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서울대, 연대에서 한 명 들어가고 고대, 성대에서 한 명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남게 됐었죠. 그래서 김민석 의원과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 회장과 함께 동료들은 서울미문화원 점거하고 저와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 회장은 이제 언론에게 알리고 제야 쪽에 다 알리면서 이제 이 광주 참상 학살의 참상과 민중항쟁의 그러한 그 숭고함 실상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냥 그 일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만 하면은 다 1년 반 정도 형을 살았거든요. 근데 1년 반 정도면 실제로는 한 1년 정도 살고 다 석방되던 시절인데 이 사건이 워낙 컸어요. 서울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워낙 컸고 국제적으로도 전두환의 학살 진상이 이제 규명돼야 된다. 전두환이 확실히 살인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정권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낙인이 찍혀버린 사건이, 낙인을 찍어버린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학생들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법률적 보복, 처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안법을 저희들한테 다 그래서 저는 1심에서 4년, 2심에서 3년 징역을 받았죠. 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완전 비폭력 평화 그래서 돌 하나 던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시법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별로 저희들에게 이제 고통을 줄 수 없으니까 국가보안법을 덮어 씌워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5년씩 받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3년 받고 약 2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만 22세 한 6개월 정도 됐었던 나이인데 그때 구속이 돼서 참 과한 형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예. 저는 이제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서대문 형무소 서울구치소에서 1심 받고 2심 안양 그 다음에 수원교도소, 청주교도소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때 두 가지가 제일 기억이 남는데 연세대 앞을 지나가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라고 하는 아버님의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야단치시진 않았는데 가슴 아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님이 바로 그 다음 해 86년 여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던 일이 있었죠. 저한테는 아주 큰 어려움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감옥에 있는 기간에 특히 이제 청주교도에서 이제 김민석과 같이 교도소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 민주진영이 졌습니다. 져서 이제 나머지 기간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외 유학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상태. 그런데 이제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시기. 그래서 전 세계가 이념의 시기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격동의 전환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감옥 생활 마지막 서너 달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유학 갈 준비를 감옥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면회 오는 부모님 또 친지들 통해서 이제 계속 듣게 된 거죠. 특히 그게 87년에는 이제 청주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만 한 6, 7명 되는 학생들만 그 독방에다가 쭉 가둬놨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김민석하고 같이 있었는데 김민석 군 어머님께서 계속 면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민석 군은 이제 엄마가 보여주시는 그런 신문도 보고 면회실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그대로 듣고 와가지고 그대로 우리한테 이제 설명해주고 한 40분 정도 면회하고 와가지고 한 30분을 저희한테 계속 설명해주면서 지금 바깥 세상 87년도의 민주화 운동과 직선제 개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대로 바로 대선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대선 때 이제 김대중, 김영삼 후보, 그다음에 노태우 그리고 백규환 후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계속 듣고는 있었죠. 예. 그 안에서는 이제 뭐 학생들 16, 17명이 뭐 운동할 때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정보도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선에서 민주진영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이기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실망했기에 이제 유학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뭐 회계사를 벌하셨지만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은 경영학의 길은 아니고 새롭게 그 국제 정치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왜 좌절되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미국이 처음에는 이 박정희를 제거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막상 박정희가 제거된 이후에 민주화 국면에서는 한국에서 시선을 떼어버립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이란에서는 미국의 외교관들 약 400명 정도가 억류당해 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서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아프간에서 두 군데서 그 안보상의 도전과 위기에 직면을 해버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선이 사라지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세를 안정시킬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확 바뀌면서 전두환의 등장을 용인하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해서 국제 정치를 공부할 결심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저희는 특별 사면, 특별 복권, 특별 복권은 한 몇 달 뒤였었던 것 같아요. 특별 사면 받고 석방됐었어요. 88년 2월 말에 청주교도소 석방됐고 그해 여름에 이제 특별 복권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복학을 해서 3학년, 4학년부터 다시 다니는 거죠. 2년을 다시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운동 할 때는 4학년이었지만 사실상 뭐 저는 전혀 학과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3학년부터 복학을 하다시피 해서 3학년, 4학년 2년 더 다니고 다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동아시아학 전공을 하면서 일본의 정치, 일본의 대외 정책을 집중적으로 그때 석사 때는 연구를 했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 한국의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그 지원하거나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급한국에 전두환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전두환이 등장할 때 일본은 그럼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이제 연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일정한 정도의 안보 협력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원할 때 오히려 일본은 박정희와 박정희의 뜻을 이어받는 전두환을 지원하면서 80년 5월 같은 국면에서는 미국조차도 일본이 힘쓰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래서 전두환의 등장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보았다. 그래서 미국이 전두환의 등장을 용납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는 일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박정희와 박정희의 그 직계 세력을 지지하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정치,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것이 이제 영국에서 박사 논문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민주정이 다 힘들었죠. 87년 민주화 대투쟁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80년 광주 민중항쟁의 결과 내지는 연속선상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민주화 투쟁 속에서 직선제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한 번은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가 되고, 또 한 번은 민주진영,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민주진영을 통째로 끌고 가서 결국은 그 노태우에다가 받쳐주는 꼴이잖아요. 그때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김영삼, 김종필이 감으로써 다시 여당이 훨씬 더 크게 돼버리고 김대중 평화민주당 하나만 남았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치러진 대선이라서 처음부터 굉장히 불리한 구도였죠. 그래서 결국 김영삼이 당선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출발선상부터 좌절과 패배감이 이렇게 바닥에 깔리면서 진행됐던 그런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 김대중 맞죠? 구도자로서의 김대중,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김대중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김대중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좌표 같은 것을 상상하기 어렵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 깔아놓은 바탕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지위. 그때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에 전 세계가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IMF 위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어내시면서 역시 대한민국의 저력을 재발견하게 되고, 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광통신망 등 IT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먼저 미래를 보셨다. 영국 캠브리지 다녀오시고 아테즈 평화재단 만들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그 불굴의 의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말 뜨거운 성찰과 고심이 그대로 97년 대선에서 승리로 이어졌다. 위기가 되니까 김대중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우리가 승리를 할 때 김대중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분열이 됐었고, 97년 김영삼의 그 무능을 보면서 역시 같은 민주화 운동을 했을지라도 끝끝내 버텨낸 김대중에게 미래가 있다 해서 전 국민이 김대중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광주 유세 또 이제 따라다니고 이래봤는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굉장히 젊고 잘생기셨다 하는 그런 느낌. 야, 정말 지도자다. 그리고 연설하실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랄까 이 에너지로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그 의지, 어떤 대한민국을 정말 제대로 이끌어 보겠다는 어떤 열망, 호소, 그 뜨거운 마음이 92년 그때 대선 기간 중에 유세 이런 데 저런 데 다니면서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저도 느꼈죠. 왜 아버님이 79년 11.6 때 그날 밤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0월 27일 저녁이 되겠죠. 그날에 김대중 선생님이 돌아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죠.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그 미문화원 사건 때문에 여권도 이제 요즘 분들 잘 기억 못 하실지 모르는데 해외에 한 번만 나갔다 오는 여권, 그걸 단수 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수 여권을 가지고는
미국이나 일본은 여행도 안 됩니다.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유학을 미국을 꿈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영어권이면서 좀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중견 국가인 그 영국 밖에는 저로서는 이 유학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이제 그 국제 정치 나름대로 그 이름이 있는 대학교로 워릭 대학교를 가게 된 것이죠. 유학을 가고 싶어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정도 한 5개 나라 정도를 주로 유학을 많이 갔었는데요. 뭐 이제 그 뒤에는 중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그래서 저는 영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을 했었고 저희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뭐 장인어른의 도움 받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5년 가까이 했습니다. 95년, 96년, 97년 그러니까 이제 IMF 터지기 직전에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경제와 민주주의가 다 잘 돼가는 국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생산 기지로서 정말 이렇게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비춰져 있었죠. 제가 95년에 유학을 갔는데 97년 말에 그러니까 약 2년 만에 IMF 외환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경제의 지속 발전, 지속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들어갈 때만 해도 야, 한국 괜찮다. 사우스 코리아 정말 대단해. 연구할 가치가 있는 나라야. 이랬었는데 2년 만에 IMF 외환 위기를 맞는 것을 보면서 뭐 저러냐. 저렇게 그 시스템 경제 기반이 허약하냐. 도대체 왜 저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서 이제 잘된 대한민국이 망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것들 보면서 유럽에서는 아시아 별거 없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야 정말 아시아에서 새로운 4마리 용 중에 한국이 제일 뛰어나다. 그랬었는데 아 그게 아니네. 결국은 국제 경제 그다음에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다져지는 것이 아니야. 금방 수출해서 대충 먹고 산다고 해서 그 나라의 전체 실력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 하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 돌아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느 한 나라 한 국가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냉정하고 싸늘하죠. 잘 될 때는 잘 됐다고 찬사를 보내주지만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니야 저 나라는 아직 멀었어. 그때 이제 등장하신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그런 속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그다음에 지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박사 논문의 주제는 1979년부터 81년까지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고 이론적 기초는 이제 동맹 이론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동맹이라고 믿는 미국이 1차적으로 민주주의도 잘 되고 경제와 안보도 미국에 도움이 되면은 셋 다 추구를 하지만 동맹과 민주주의, 경제 셋 중에서 동맹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든지 제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제껴지는 과정에서 일본이 더 가세해서 그 민주주의와 한국의 경제보다는 자신의 국가 안보상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전초기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냉정한 그 일본과 미국의 자국 중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전략적 기능 역할도 아니고요. 전략적 기능입니다. 기능만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느끼게 됐죠. 그때 지도교수가 동아시아를 잘 아는 지도교수인데 1500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 잡았다. 1500년 만에 처음으로 뭐 통일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그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았다. 위기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지만 많은 변화를 그렇기 때문에 가져올 것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지도교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 뭐 표현할 수가 없죠. 예, 정말 드디어 야, 이런 날이 오고 마는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대선 기간에 하나는 이제 황태현 교수가 말하는 이제 지역 등권론. 아니, 영남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하는데 호남이라고 대통령이 안 나올 수 있느냐. 지역주의를 인정하면서 모든 지역은 동등하다. 그래서 영남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호남에서도 나와야 되고, 호남에서 독자적으로 어렵다면 그동안 대통령이 안 나왔던 지역 충청권과 연대해서 함께 그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역 등권론도 상당히 이제 재미있게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황태현 교수가 주장하는 이제 중도 정치, 중도 국가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서 중도 노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도에 기반한 그 정권 교체, 정권의 지속. 그리고 김대중은 빨갱이가 아닌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엄격히 말하면 이념적으로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이런 그 설파를 하셨는데, 어떤 그 정권 교체의 이론적 기초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념적인 왜곡이나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것들을 걷어내기 위한 그런 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도 많이 봤고, 지금도 이제 황태현 교수는 연락하고 지냅니다. 제가 이제 2000년 이제 3월부터 이제 연세대 국제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 서너 달 지났던가 했는데, 그때는 이제 김민석 의원이었어요. 김민석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좀 도와주겠냐, 일 좀 같이 할까, 그래서 좋다고 그랬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국회 정무부보좌 팀인데요. 그때 사무총장이었던 정균환 의원이 이제 일종의 이제 팀장 내지는 좌장, 그리고 정동영 의원, 김민석 의원, 그리고 정동채 의원, 그 다음에 저기 천정배 의원도 간혹 오셨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5명하고 아까 말한 그 황태현 교수하고 이제 박사들 5명 해서, 의원님들 5분하고 이제 교수 박사 5명 해서 10명이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국회 정무보좌 팀을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에 합류를 했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그 부시를 설득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비바람 몰아치는, 정말 실제로 그랬대요. 그 워싱턴 앤드류 공항에 내려서 워싱턴에 가서 부시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겉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한테 냉대받은 것만 알려졌지만, 그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한테 당신이 해온 일, 또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냉전이 다 끝난 그 유럽하고 다르게 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냉전을 어떻게 해체해야 되는지, 한국의 한반도 남북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실제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회담이 끝날 때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때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평양 땅을 밟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 화면 다음에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막 이렇게 환영하고 뭐 이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한번 싹 돌아보시면서, 그 트랩이라고 그러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평양 땅을 밟았던 그 순간, 정말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한국의 국제 정치, 한국의 정치와 대북 정책에서 가장 그 빛나는 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침내 이뤄내셨죠.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분도 아니고 그렇게 평생을 남북 평화 통일, 남북 화해 협력을 주장해온 김대중이 이뤄냈다. 그리고 김대중이라고 하는 거인이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비전과 꿈은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 외곽 정무보좌팀에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좀 못되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셨죠. 이제 자녀 문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급속하게 대선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이제 노무현이라는 그 후보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그때 정동영 의원님,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님은 이제 대선 후보로 그때 나오셨고, 저는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의 그 안보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종석 장관, 윤영관 교수, 서동만 교수 등과 함께 노무현 안보팀에서 캠프에서 일을 했었죠. 그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대통령 보좌 팀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누가 그때 그 후보,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인재 후보는 한 27% 정도 나왔고요. 노무현 고모님은 18% 나오고 또 다른 여론조사는 한 32%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이회창이었잖아요. 이회창한테 오히려 해볼 만한 잠재력이 있는 후보가 된 거예요. 그 팀에서 한 여론조사는 그때는 아마 정동영 후보 의원님은 이제 여론조사에 안 넣었을 때인데 이인재는 이제 27%, 25% 나오고 상대방은 한 40% 이상 나오고 할 때인데 노무현 후보가 의외로 아주 낮게 나오지만 또 아주 높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탄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노무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다들 에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정동영 의원님은 정동영 의원님대로 이제 대선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인재를 지지하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잠재적인 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넣어보니까 아주 적게도 나오고 아주 높게도 나오고 이 여론조사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외곽 정무팀은 이제 해산을 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님이 대선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 권노갑 등은 다 사퇴해라 뭐 이런 시기였어요. 후선은 일선에서 물러나라 뭐 이럴 때 그럴 때여가지고 더 이상 뭐랄까 김대중 대통령 보좌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산 내지는 해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는 정동영 후보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었고 그때는 그래서 노무현 쪽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광주 경선에 대해서 이제 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도 저절로 된 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드러나지 않은 밀지가 있어서 광주에서 노무현 바람이 확실하게 분 거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여러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인재도 있고 정동영도 있지만 광주 경선을 계기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쪽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의사 표시가 있었기에 그러한 그 광주 경선에서의 노무현 바람이 가능했던 거다
그다음 바로 이 다음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의 특검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정권 연장을 위해서 내 후계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만들어낸 정권이다라는 김대중을 잇는 노무현 정권이다라고 하는 애착과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 들은 이야기죠. 네,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뭐 그때 문성근 씨도 가고 뭐 유시민 씨도 가고 해서 미리 2, 3일 전부터 가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뭐 전화해서 노무현 바람을 일으킨 거는 맞는 거고 그거는 그것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노무현 바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바람만이 아니고 뿌리에서 기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 쪽에서의 정무적 판단과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지지와 분위기 조성이 없었으면 됐겠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을 계시죠. 네. 김대중 대통령님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대북 송금 특검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셨죠. 박지원 비서실장 감옥에 가서 고초를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년 추석 때 이종석 당시 그 국가안전보장의 사무차장하고 같이 이제 추석 인사 겸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찾아뵀었는데 대통령님께서 그때 건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셨어요. 많이 얼굴도 부어 계시고 또 말씀도 떠듬떠듬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이 대북 송금 사건은 통치 차원의 결단이다. 왜냐하면 그 돈을 김대중 대통령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사업권을 정주영 회장이 받아왔는데 그 송금의 편의를 봐줬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통치 행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마라 하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특검이라고 하는 더 어떻게 보면은 일반 검찰보다 특검이 더 강력하잖아요. 그러한 칼을 들이대고 해서 그 당시 국정원 그 대북 담당 쪽 라인 다 조사 수사받게 하고 그때부터 박지원 비서실장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김대중 대통령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추석이라고 인사원 저희를 맞이하시고 싶었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맞이해서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나 박지원 실장이나 아니면 김동원 장관님에 대한 어떤 그 노무현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차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인의 풍모로서 왜 하실 말씀 없으시겠어요? 얼마나 분노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말씀은 오히려 안 하시고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 계속해온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성과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때 이제 제2의 북핵 위기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때 대통령님의 어떤 그 건강이나 음성이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많이 죄스러웠습니다. 크게 통칭으로 털고 나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대통령께 내 생각을 이렇게 전달해라 특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아마 뭐 이종석 차장님한테 별도로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안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분노를 사귀고 계시는데 힘드실까. 그러니까 몸이 상하신 거잖아요. 정말 그때는 이렇게 인사 절 올리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쉰 목소리로 이렇게 더듬더듬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저희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하시지만 그 속상한 그 분노로 생기신 그 스트레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죄송스러웠죠.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민주정부의 역사 중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는 그 대북 송금 사건을 특검으로 처리한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 그리고 문재인의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이며 그 두 가지 둘 다 검찰하고 연관이 되네요. 그것은 정말 없었어야 할 일입니다. 캠프에 들어갔었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NSC 사무처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는 전략기획 담당이었습니다. 한미동맹하고 남북관계 그 두 가지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뤘고,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 육자회담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 대표단의 청와대 대표로서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육자회담에 참여한 유일한 사람이죠, 제가. 6개국 대표단 중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육자회담 나간 사람입니다. 제가 실무회담 전체 회의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서 9.19 공동성명,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원칙에 대한 그 합의문이죠. 6개국 합의문. 그리고 2.13 합의, 그래서 북한의 핵 활동의 중단, 그 다음에 13 합의라고 해서 북한의 핵시설을 불능화시키는 것. 그 핵시설을 불능화시킨다는 건 영변 핵에서 원자로를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자로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분해해 가지고 떼어서 다른 공간에 저장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사찰단이 가서 감시하는 것까지 이제 합의문을 이끌어냈었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재조정 해서 이제 평택기지 문제나 다른 전국에 있었던 약 50여 개의 크고 작은 그 기지를 다 통폐합해 가지고 서너 개의 큰 기지로 축소하면서 이제 주한미군 기지를 다 반환받은 그런 일이라든지, 또 남북 관계에서는 이제 늘 그 전략적인 어떤 포석이나 행보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6.15 5주년인 2005년 6월 달에는 정동영 특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었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외교부 출신들이 이제 안보실에서 반대도 많고 그래서 외교부의 시선을 따돌리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그 기억이 가장 크게 남습니다. 육자회담의 성과가 있어야 남북 정상회담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육자회담에서 그 미국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다 그럴까 아니면은 회복이 된다 그럴까, 그런 국면이어야만 한국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정동영 그 특사가 갔을 때 이미 원칙적으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2005년부터 있었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2007년 7월 27일경에 이제 북쪽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회신이 왔었고, 2007년 8월 3일인가 그때 우리 특사단이 이제 날짜까지 확정해 왔는데 북한에서 이제 대규모 홍수가 생겨버림으로써 또 미뤄졌죠. 그래서 10월 초까지 미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쪽 당의 그 후보 이명박 후보가 대세론으로 굳혀가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은 뭐 아주 내용이 많았지만 실제로 이어가지는 못했죠.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뭐 미국하고 뭐 북한하고 다 끝난 다음에 남북 관계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좋아하는 선미후남,
미국하고 먼저 하고 남쪽하고 나중에 한다. 혹은 통미봉남. 미국하고는 통하고 남쪽은 맞겠다. 지금은 통미봉남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김정은하고 이제 그 트럼프하고 관계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 틀을 깨야 된다. 그 주도성을 김대중이 갖고 간 것처럼 가져가지 않으면은 남북 관계에 실질적인 발전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국내 민주화에 대해서는 어떤 그 비전과 소신이 있었지만 남북 관계 발전에서 어떤 그 김대중 대통령의 비전만큼 혹은 그 유사하게 나도 저것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철학적 깊이, 단단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의무 이건 좀 약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도 통일보다는 평화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통일을 이야기하면 저절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통일은 뭐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평화를 주로 이야기하자. 그러다 보면 통일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김대중식 접근,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화를 보는 거하고 평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통일을 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내가 분단국의 대통령이니까 내가 통일을 해야 되겠고 그거는 다른 나라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통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에 지어진 책무이고 외부의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의제, 어떤 역사적 과제다 라고 쭉 밀고 가면서 당연히 그러면 평화가 조성이 돼야 통일이 되잖아요. 그 원칙이 충분히 살아남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철학적 깊이의 차이가 결국은 대북 송금 특검을 낳은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아쉽습니다. 그것을 통치행위다라고 툭 털었으면은 김정은도 편하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초반부터 손을 내밀었을 텐데 아니 그 무슨 뭐 대한민국 돈이 무슨 뭐 정부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는 사업권을 많이 줬는데 정주영 회장이 약속한 돈의 일부를 자신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송금 편의를 봐준 것은 뭐 한국 정부가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김정일 입장에서는 뭐 개성공단 뭐 그다음에 뭐 금강산 다 합의해 주면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정일도 그러면은 특검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정일도 특검 받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하도 특검 받고 이래 버리면 남북한 간의 평화와 대화와 통일의 비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이 NSC에 이제 빅터 차, 마이클 그린 뭐 이런 친구들 더 좋아했어요. 한때 제가 뭐 반미는 아니었는데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그 저보고 제가 워싱턴 가고 이러면은 부시 대통령 1대1로 좀 만나게 해서 대화할래?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 할 때 그때 미국 측하고 저하고 비밀 대화를 했었어요. 그때 다리를 놓은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 인요한이라고 연세대 세브란스 의대 4학년이었었는데 광주에서 일어난 것 같은 어떤 불상사 즉 뭐 한국 경찰이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또 미 문화원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뭐 다치거나 혹시 또 뭐 떨어져서 죽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걸 미국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접근이 왔었어요. 그래서 김민석 그때 서울대 총학생회장하고 같이 상의를 한 끝에 우리 요구는 간단하다. 첫 번째 한국민의 뜻에 반해서 전두환 독재 정권을 지지 지원하지 말 것과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는 도와달라는 말은 싫다. 우리가 그건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한국민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달라 하는 것과 전두환의 그 학살에 대한 관여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이런 두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 쪽 반응은 뭐 전두환이 현재 정권에 있으니까 상대를 할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행동 그런 건 하지 않겠다. 두 번째, 광주 학살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들의 입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거는 미국 관련 그때 광주 5.18에 대한 그 팀 셔록 씨의 계속적인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백악관 문서의 일부, CIA 문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국무부 문서를 이제 공개를 했었죠. 우리에 대해서는 이제 86년 막 호언 발언 있었잖아요. 전두환의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할 때 미국에서 이제 그 국무부 아태 차관보,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와가지고 헌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건 단임만 해야 된다, 한 번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직선제 개헌 투쟁 같은 경우에 전두환의 편을 들지 않는다든지 전두환이 이제 6.29 직전에 2007 아니죠 87년이죠 87년 6.29 직전에 한 번 더 군을 동원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의사표현 이런 것들로 드러나면서 다시는 전두환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은 지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미국 친구들한테 미국 백악관에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과정에서 사실상 전두환을 용인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민주화 과정에서 그래도 그 전두환에 다시 지지하거나 편들지 않은 거 그거는 내가 좀 평가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런 말을 부시 대통령한테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반미 박선언이라고 보지 않아요. 미국서는 오히려 미 백악관에 제가 하도 자주 드나드니까 그럼 여기다 조그맣게 네 책상 하나 놔줄 테니까 너 여기 와서 있어라 이럴 정도로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부시 정부 2기는 협력이 잘 됐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제 임기 다 끝나서 2008년 2월 달인가 됐었죠. 2월 달에 마이클 그린이라고 그 조지타운대 교수인데 백악관에 이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비서관, 전략 비서관을 한 사람이죠. 그 친구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갔는데 그때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10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초청을 하는. 그래서 동북아시아 5개국에서 5명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갑자기 마이클 그린이 저를 만나고 간 뒤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마이클 그린의 추천이 있어서 그 한번 그 동북아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브루킹스 연구소 안에 있는 동북아 정책연구센터, 동북아 정책연구소 센터에 그 10개월짜리 연구원 자격을 신청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2008년 여름부터 갔고 거기서 이제 연장해서 3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초청을 했느냐라고 할 때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이제 혹시 앞으로 또 정부에 들어가서 일할 것으로 보이는 역량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같이 연구 활동하는 것이 자신들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냐 누구 오냐 그랬더니 대만, 중국, 일본, 타이완, 한국 이렇게 5국에서 오더라고요. 같이 거기서 연구 생활을 했었고 저희로서는 이제 항상 그 미국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지 않았고 영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미국을 좀 아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가서 연구 활동을 했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웬만하면은 제 생각을 직접 미국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습관이 그 뒤부터 생겼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또 그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에 그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해서 제 생각을 충분히 알게 해주고 그 사람이나 그 그룹에서 좀 미국의 무슨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CI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더라. 제가 브루킹스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을 더 이해하고 미국의 사고 방식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주의도 있고 일방주의도 있고 그 개입주의도 있고 고립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다 따져가면서 제 생각을 잘 전달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브루킹스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브루킹스에서 그 느끼고 배웠던 것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 탄압받아서 이 모습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계속됐습니다. 주식회사 봉화와 청천 재단을 경력 설립하는 같은 과정에서 소식이죠. 박연차 회장의 연루설이 불거졌고 그래서 바로 이제 짐 싸들고 이제 봉화로 바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장례 위원 중에 이제 해외 쪽 그 일을 챙겨드리고 그랬었고 그 이명박 정도의 어떤 그 독재 회기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막아낼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회한이 들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직후에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인까지 서거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땅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다 느끼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탄압을 받아서 그러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 몸의 반쪽을 잃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다음 정권을 맡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마음 쓴 그 크기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대중적으로 표현하신 적은 잘 없으시잖아요. 그 대북 송금 특검 문제 이후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본인의 엄지손가락 2개 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박지원, 임동원 두 분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건 그래도 내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노무현은 그래도 내가 만든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애정이 있으셨으니까 내 몸의 반쪽을 잃었다 하시고 또 벽에다 대고 소리라도 쳐라 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을 끓이셨으면 그렇게 서거하셨을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 뒤에 이제 귀국해서 이제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뜻을 따르는 사람들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의 부원장으로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12년 대선 때 이제 또 정동영, 이종석 등과 함께 그 서훈도 있었죠. 함께 이제 안보팀 같이 해서 선거를 했었는데 아깝게 졌죠. 그때 이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도 있었고 해서 졌죠. 송영기 시장이 이제 그 부채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가 파산하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천 도시공사 소속 일종의 이제 투자 개발 회사 사장을 좀 맡아서 인천 부채 문제 해결에 좀 도와달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이제 그린 클라이밋 펀드, 그러니까 전 세계를 녹색으로 다시 그 회복시켜 가지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게 이제 유엔 녹색 기후 기금입니다. 유엔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좀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먼저 그 유엔 녹색 기후 기금의 인천 유치를 위해서 이제 좀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그때 유엔 총장일 때 송영길 시장이랑 같이 가서 반 총장이랑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었는데, 반기문 총장이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일 때 한국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좀 해주시겠노라고, 그래서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만 설득하면 된다. 그때 이제 상대 경쟁이 독일 베를린,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데였거든요.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국제법상 그 유엔의 적국으로 돼 있거든요. 유엔한테 하고 전쟁을 져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 유엔 헌장에서 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그 시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분단 이후에 베를린, 통일 이후에 베를린이라고 하는 곳에 꼭 유엔 기구를 하나 유치하고 싶어 했었죠. 그랬었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유엔 기구가 있어야 북한이나 어디가 남침을 하거나 다시 그 전쟁을 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유엔의 그 녹색 기후 기금에 지금도 이제 인천 송도에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약 500여 명의 그 직원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같이 이제 인천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남침 가능성은 저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지만, 가상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인천에 투자 안 해, 뭐 한국에 투자 안 해, 서울에 투자 안 해 이럴 때 무슨 말이냐, 유엔 녹색기금까지 와 있는 곳인데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는 논리로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유엔 녹색기후기금을 꼭 인천에 유치하자 해서 반기문 총장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만 잘 설득해라고 하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당시 성김 대사가 이제 성김이었거든요. 저하고는 이제 친구고 아주 관계도 돈독하고, 그래서 성김한테 잘 설명을 했고, 또 당시에 장신선이었던가 그 대사도 만나고 해서 좀 잘 좀 우리 한국이 유엔 녹색 기후 기금이 한국에 있다고 하는 거는 중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유엔 기구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한테도 좋을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유엔 녹색 기후 기금을 인천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니까 이제 부채 문제가 많은 이 그 인천 그 특수 목적 법인 그 대표를 맡아서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8,500억 정도의 자금 투입이 됐는데 토지 매각한 금액은 150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뛰어서 한 3천억 정도, 1년 사이에 3천억 정도 매각을 했는데 결국 지금도 그 회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인천 도시공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급한 불은 껐는데 송영길 시장 이후에 들어온 다른 시장들 그걸 이어가지 못해가지고 그 사업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대선에 나와 주십시오 한 분들은 꽤 여러 명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설득을 해서 설득에 성공한 사람이 처음이죠,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그 주간에 어떤
문재인 비서실장이 보여준 어떤 그 침착하고 그 절도 있는 여러 가지 면모를 보면서 정말 그때는 어떤 시기냐면 야, 니들이 우리 대통령님 두 분을 돌아가시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정말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로운 복수는 무엇인가? 결국은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길이다.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계승성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쪽도 조금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서거하시기 전에 다 모으셔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박지원부터 해가지고 뭐 그 문재인도 부르고 해서 한 10여 명을 불러서 이제 하나가 되라.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유지가 뭐냐면 하나가 돼서 정권을 다시 가져와라. 찾아와라. 그것만이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 아니겠냐. 이렇게 정말 유언처럼 그렇게 서거하시기 10여일 전에 그렇게 남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문재인 당시 그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미국에 있다가 와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의 워싱턴 쪽에 이미 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다. 다음 진보의 아이콘은 문재인이다. 그래서 이쪽을 주목을 해라. 그렇게 설득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또 정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문재인이 안 나서면 비겁한 거다.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슬프지도 않냐. 있을 수 없는 말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김정숙 여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49제 지날 때까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안 흘렸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49제 지낼 때까지 당신의 임무다 생각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하늘로 보내드리는 본인의 의무다 생각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49제를 마치고 그날 댁에 와서 그날부터 한 사흘을 그냥 연속 우셨대요. 사흘을. 그래서 눈이 빠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들 정도로 사흘을 통곡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복수합시다. 그래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스트로브 탈봇이 회장이에요. 스트로브 탈봇. 그다음 내가 속한 그 브루킹스 연구소 안에 있는 동북아 정책연구센터 리차드 부시랑 데리고 올 테니까 만나봐라. 내가 이미 당신을 다 미국 워싱턴에다가는 다 소개 이미 다 해놨으니까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좋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좋다 하는 건 앞으로 그럼 대선하겠다는 뜻이다. 그랬더니 뭐 씩 웃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돌아섰고 실제로 스트로브 탈버트 미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이 사실 국무부 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클린턴 정부 국무부에서 부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트로브 탈봇하고 리차드 부시를 데리고 와서 그 양산 통도사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통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스트로브 탈봇하고 이제 문재인 실장하고 이제 한 1시간 이상 대화를 했는데 양쪽 다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브 탈봇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격조가 있는 사람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좋은 분 같다 이런 인상도 남기고 문재인 실장 입장에서는 해외 경험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자신이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미국에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갖게 했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이제 문재인 실장께는 내가 편지도 보내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꼭 대선에 나오라고 해서 대선에 나오게 된 거죠. 2011년, 12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가 설명을 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보고서 3페이지짜리를 영어로 쓴 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 대선이 어떻고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고 여론조사가 어떤데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진보의 새로운 아이콘이 그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간 역대 선거 결과에서 이제 지역 뭐 투표 성향까지 다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미국한테. 그것을 그대로 문재인 실장한테도 드렸어요. 문재인 실장님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걸 다 읽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네. 뭐 이렇게 한번 웃으시면서 괜찮은 보고서인데 그랬었죠. 예. 예. 2012년에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처음에는 이제 청와대에 조현옥 인사수석이 불러서 갔어요. 2017년 한참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 오고 했다가 이제 갔는데 그때 저한테 호칭은 이제 박선원 비서관이죠. 비서관이었었으니까 그 전에 박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고 나는 사실 밖에 있어야 되는데 조현옥 인사수석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왔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뭐 어디 나가 있을지는 모르나 연락이나 빨리 주라고 했는데 저보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어떻냐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놀라는 이야기인데 푹 쉬고 놀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께 처음 대통령 하시라고 할 때 뭐 제가 놀려고 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고 그래서 상하이 총영사로 그러면 가는 걸로 됐어서 상하이 총영사 6개월 만에 서훈 국정원장이 아무래도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이제 핵 협상이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제대로 해본 사람은 이제 박선원밖에 없다라고 대통령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육자회담 한 번도 안 빠지고 문서 3개를 작성하는데 기여한 사람이니까 박선원을 들여와야 되겠다 해서 대통령께서 고맙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하고 양정철하고 몇 사람 나가 있으라고 해서 다 해외로 나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공직을 받아서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호철, 양정철 씨랑 저하고 또 한 사람 있어요. 그 대통령 그 친구 했던 그 경찰청장 하셨던 분. 그 4사람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 나갔던 거예요. 저만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다 나가라고 했는데 박선원만 들어와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 박선원을 들여다가 써야 되겠다 하니까 그럼 고맙다 그러셨고 무슨 직급이냐 그랬더니 차관급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잘 써달라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런 거죠. 박선원, 양정철, 이호철이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체계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사람 중심으로 잘못하면 가고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영향력이 뭐 딱 정해진 그 조직표상의 영향력만 있어야 되는데 좀 오버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특히 이렇게 체계 시스템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개인 플레이 하는 건 아주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개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쫓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념하고 그 뒤에 돌아와서는 철저하게 조직인으로서만 일을 했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실제로 이제 협상 경험. 육자회담을 5년 동안 했는데 네, 육자니까 우리 빼고 5개 국가잖아요. 5개 국가마다 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 입장이 다른 속에서 합의 문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지만 표현도 다르게 하고 설득도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아마 체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미국한테는 북한이 핵 포기하고 결국 미국하고 그 외교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핵심적인 나라 하나가 미국으로 기울는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중국한테는 당신들이 이렇게 큰 문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문제를 놓고 사실상 중국에서 회담을 하는데 당신들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보여줘 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모습을 중국이 과시를 하면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래서 미중 관계도 좋아지지 않겠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본한테는 너희들 방해하지 말고 지금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흐름이 어쨌든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먼저니까 일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납치 문제 가지고 끼어들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납치하려고 하지 말아라. 넌 납치 문제로 육자회담을 납치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 기다려라. 너희들 어차피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안 할 거 아니냐. 이 육자회담 틀에서는 안 해요. 절대로. 북일 북한 그 수교 협상 그 틀에서 너희들 할 거 아니야? 그 틀로 가라 그냥. 육자회담에 들어와서 방해하지 마라 그런 거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제 그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러시아 국익에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관계에서 국제법은 러시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협상의 기본 틀 문안 이런 거는 당신들이 좀 잘 짜봐라. 그런데 러시아는 좀 뒤에 빠져 있었고 중국을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아래서 이제 제일 높은 협상 수석 대표부터 또 단계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단계마다 해야 할 말, 또 주입시켜야 될 정보, 또 우리가 이끌어낼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5개, 북한까지 포함해서 5개지만 제가 만나서 전달해야 되고 그 속에서 끌어내야 될 반응은 다 다르고 그것이 하나로 묶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하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다시 쫙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서훈 원장의 이제 어떤 그 지도력, 카리스마가 이제 워낙 강할 때 처음에는 이제 원장, 그러니까 서훈 원장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그 다음에 이제 기조실장, 북한 및 해외 담당 1차장 그렇게 쭉 이제 3가지 주요 보직을 했는데요. 일단 그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할 때는 주로 이제 미국하고의 물밑 협상, 접촉 이런 것들을 했었고, 기조실장 때는 이제 국정원법 개정 등 국정원의 개혁에 힘썼습니다. 이번에 12.3 계엄 때 만약에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바로 투입됐을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이 앞장서서 감췄듯이 정치인들 막 잡아내라고 했으면 다 이렇게 체포를 했을 거예요.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접 동원을 못하니까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국정원에다가 대공수사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공수사권이 그 국정원에서 없다라고 하는 게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차단벽을 설치해 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12.3 계엄을 보면서도 그때 정말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없애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조실장으로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그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장할 때는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 박지원 원장이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저도 말을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우리 동맹국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준 그런 점이 제일 성과이자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정권이 계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기 집권을 획책하면서 계엄할 거다. 왜냐하면 문민정부가 그 국방부 시설에 자신의 그 집무실을 두지 않아요. 어느 정권도.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 된 사람만 대통령 거소나 집무실을 이제 국방부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일시적으로. 쿠데타 성공하면 또 그들도 대통령 궁이나 이런 데로 옮겨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문민 대통령인데 국방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은 손에 다 쥐었다. 군대만 자기 배후로 지지 세력으로 당겨 놓으면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는 군을 기본으로 하되 중앙정보부를 가지고 정권을 유지해 왔어요. 전두환은 군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찰을 중앙정보부에 버금가는 도구로 썼죠. 그러니까는 이 전두환은 군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안기부하고 검찰 두 개를 이용을 했어요. 박근혜는 둘 다 없었다고 봐야 돼요. 군도 없었고 검찰도 없었고. 그래서 탄핵됐을 거라고 이자들은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잘할 생각은 안 하고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이 있다. 그러니까는 탄핵을 이제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다 제거하거나 이재명을 법의 올가미로 씌운다.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방어적 개념으로 거처는 한남동, 그다음에 집무 공간은 국방부로 옮긴 건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군인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검찰도 지 맘대로 하는 것 같고. 근데 명태균 사건으로 검찰은 좀 뚫리는 것 같고 그래서 야 검찰을 방패로 삼고 군을 창이나 칼로 휘두르면은 내가 다 해먹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박근혜 꼴 나지 않겠다고 하는 방어적인 생각으로 계엄을 구상을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 명태균이고 뭐 골치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공격적인 그 계엄령을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행을 할 것이다. 근데 언제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김용현이 장관으로 오거나 김태호가 뭐 국정원장이나 안보실장이 되면 그거는 신호다 라고 생각했는데 김용현이가 들어온 거죠. 국방장관으로. 그때부터 이거는 이제는 실행에 들어간다. 그전에는 계획 단계다 생각하고 경고만 했었죠. 제가 7월 27일 필리버스터 할 때도 경고만 했는데 김용현이 장관으로 오는 거 보면서 경고를 했는데 오히려 장관을 시키는 거 보면서 이제 대놓고 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취합을 했었죠. 취합을 해 보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경호처장 집에 관저 그 한남동에 있잖아요. 그 바로 대통령 관저하고 뭐 한 300~4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만찬을 경호처장이 세 사령관을 동시에 불러서 밥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 예비 음모다 판단을 한 거죠. 그 정보도 8월 상순에 제가 확보를 했고 그러면서 계엄 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몰랐어요. 제가 그 전에는 한 3, 4일 전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3, 4일 전에 어떤 그 이상 동향이 보이면은 의원들을 다 의원회관에서 이제 다 숙직을 하면서 만약에 계엄령이 떨어지면 바로 거기서 그냥 의원식 의장 모셔다가 그 대의실에서
해도 돼요. 본회의장에서만 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 그 의원회관에서 다 숙식을 하고 계엄 딱 떨어지자마자 뭐 새벽 1시가 됐든 몇 시가 됐든 방망이 두드려서 해제시키자. 미리 대기하지 않고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월 3일 날 저는 한 10시 다 돼서야 알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죠. 바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할 거냐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혹스러워서 다 국회로 왔는데 그 사이에 의원님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러면서 계엄을 하면은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모여야 된다는 생각들을 이제 본인들이 다 부지불식간에 다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0시 30분에 152명이 모여서 의결 종족수 겨우 찼거든요. 근데 그 0시 30분에 윤석열이 곽정근 특전사령관에게 아직 가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0시 3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한 10분, 20분만 먼저 그 지시를 했어도 큰일 날 뻔했죠.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회복과 성장. 그러니까는 윤석열의 그 내란으로 인해서 전 국민, 전 사회가 지금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데 여기에서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자 하는 거하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경제, 민생이 제일 중요하죠. 정말 다 힘듭니다. 수입하는 사람대로 수출하는 사람들 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힘을 모으자. 경제가 성장을 해야 분배도 한다. 분배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돼야 된다. 그래서 회복과 성장 이걸 제일 큰 가치에 둡니다. 민주주의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 여기는 이제 회복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는 쿠데타나 내란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그건 이제 성장에 아마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장 그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